안녕하십니까. 2020년 연합정신건강강좌 코로나19 컬러로 말하다 마음건강신호등 강좌를 맡게 된 정신과 전문의 허량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주최해 주신 컴넷하우스, 그리고 부산 소테리아 하우스, 송북클럽 하우스, 아미정신건강센터, 참사리 클럽 하우스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더욱이 12월달 재유행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제약을 받고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이런 고통, 심리적인 괴로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고, 이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회원님들께서 참여하셨던 코로나 의견 조사서를 먼저 살펴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과반수 이상에서 많게는 75%까지에서도 답답함, 두려움, 불안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더해서 여러 스트레스 지수, 분노감, 무력감,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비율이 높은 수준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도 보고를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좀 심리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일단 여기서 보이는 삼각형의 글을 보시면 우리에게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좌절감이 반복되게 되면 무기력이 학습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좌절스러우니까요. 이런 무기력감이 몸으로 오게 되면 하기 싫고 귀찮고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기력감이 기분으로 오게 된다면 한없이 기분이 저하되었다가 우리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급격하게 채워지면서 갑작스럽게 불안이나 분노, 감이람이 폭발하게 되고, 또다시 소진하게 되면 한없이 기분이 저하가 되는 감정의 기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함이 우리 생각으로 오게 된다면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무기력감에 더해서 살아서 뭐하노, 죽어야지 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는 경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강좌 속의 강좌, 미니 강좌를 제가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보이는 심리적 반응에 대해서 과연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첫 번째, 면담을 통해서 병력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강좌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신 상태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록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 검사는 영어로 Mental Status Examination이라고 해서 줄여서 MSE라고 합니다. 이 MSE는 우리의 내적인 정신세계를 검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의 이 MSE의 여러 항목들을 보면 외모에서부터 어떤 정신운동의 활동, 검사자에 대한 태도, 기분과 정동에서부터 병에 대한 인식, 병식까지 두루두루 걸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상태, 내 심리를 보는데 왜 외모가 중요한지 아마도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패션, 기호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기분적인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쉽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모를 평가할 때는 어떤 건강한 혹은 병약한 혹은 위생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나아지면서 기분이 호전되면서 외모도 따라서 나아지겠죠. 두 번째로는 행동과 정신운동의 활동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된 운동, 틱이 있는지, 더욱이 기분 상태에 따라서 어떤 정신운동성 초조가 있는지, 예를 들면 긴장했을 때 다리를 달달 떤다든지 몸을 가만히 못 있고 베베고 오게 된다든지, 혹은 정신운동성 느려짐, 지연이 있는지를 봅니다. 기분이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생각도 느려지고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굼뜨게 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자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기분 증상이 심하다면 어떤 치료를 받는 공간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외모가 변했듯이 증상들이 개선되면서 뭔가 협조적이게 되고 진료 공간에서 조금 더 활발한 변화들이 생겨나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게 고민해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기분입니다. 즉 감정인데 이 감정은 기분과 정동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느끼고 내가 표현하는 감정을 기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동은 남이 봤을 때 나의 감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감정을 정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상태검사 MSE에서는 기분과 정동을 평가하고 이 기분과 정동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망상과 같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을 얘기하면서 웃는다면 그 정동은 적절하지 않겠죠. 혹은 찡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면 기분과 정동이 적절하지 않겠죠.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와중에 바퀴가 빠졌다, 그죠?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놀라고 당황스럽겠다, 그죠? 자, 이분의 정동은 어떨까요? 우리가 봐도 좀 적절하다, 그죠? 당황해서 멀뚱멀뚱 빠지는 바퀴를 보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자, 이 그림들을 보면서 각각의 그림에서 보이는 인물의 기분은 어떨지, 그리고 정동은 어떤지, 그리고 기분과 정동이 적절한지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분과 정동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보시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기분은 어떤지 또 나의 감정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적절한 정동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심리적인 증상과 함께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특히 코로나와 같은 좌절스러운 상황 때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성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능력이죠. 반면에 코로나와 같은 스트레스 자극 시에는 우리 두뇌 반응도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감정의 기복, 회의감, 무기력감과 같은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색깔이 알록달록한 부위들을 통칭해서 변연계라고 하고
바로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반적인 감정의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두뇌를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쪽이 눈이 있는 이마 부위인 전두엽이고, 이 큰 노란색 동그라미 색깔이 알록달록한 부위는 방금 앞선 그림에서 살펴보신 변연계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구조물이 스트레스 자극 때 반응하게 되는 해부학적인 장기예요. 자, 첫 번째 전두엽은 그 어떤 일을 하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사회적인 혹은 충동의 조절을 억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감정의 신호가 통합되어서 전달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주의 집중력에 큰 기능을 하는 부위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성격적인 특성을 규정짓는 부위입니다. 반면에 색깔이 알록달록한 변연계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감정의 신호가 시작되고 감정의 반응들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살표대로 스트레스라는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빨간색 부위,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요만한 세기의 전기가 발생합니다. 회원님들 혹시 이 노란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삐죽삐죽한 게 반지처럼 보였다 그죠? 반지는 아니고 요 삐죽삐죽거리는 거는 전기 신호의 세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편도체에서 요만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하면 감정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울이든 불안이든 짜증이든 이 편도체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는 변연계의 다른 부위로 두루두루 걸쳐서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전달받는 부위는 이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시상이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시상의 축에는 공복감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욕중추가 있습니다. 편도체라는 곳에서 시작한 전기적인 신호가 식욕중추로 전달이 되면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식욕,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매운 거 드셔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되시거나 아니면 목에 꽉 찰 때까지 과식이나 폭식을 하는 행동들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 부위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아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중독회로입니다. 편도체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 스트레스 신호가 이 중독 중추로 전달이 되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중독, 술, 담배, 게임 과몰입과 같이 과몰입하고 회피하게 되는 행동으로 이 스트레스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 부위는 이 노란색 안 부위인 충동중추입니다. 이 전기적인 신호가 이 충동중추로 전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충동, 욱하거나 악해지면서 예민해지고 과민해지는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테두리 안의 부분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고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들이 집결하는 곳입니다.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좀 긴장하고 공포스러운 반응, 조금 더 쉽게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제일 높아져 있는 상태는 100m 전력 질주하고 난 직후의 상태입니다.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태예요. 몸이 떨리기도 한다 그죠? 즉 편도체에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이 시상하부로 과도하게 전달되면 거짓말같이 우리는 100m를 달리지 않았는데도 100m 달렸을 때의 감정적인 상태, 신체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으면 바로 공황 발작이라고 저희가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색깔 바나나 모양의 부위는 대상회로라고 합니다. 전기적인 신호가 대상회로로 전달된다면 대상회로의 작용은 무의식적인 생각을 담당합니다. 반대로 의식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불로 하는 생각이죠.
예를 들면 제가 목이 마려우면 컵을 들고 물을 따라서 마셔야지 라고 하는 건 제 의식적인 생각이라면, 이 대상 회로가 번쩍번쩍 정기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느낄 수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은 나는 하기 싫은데 계속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나 이전에 상처받았던 혹은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코로나와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두뇌의 기능은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다 소실되고 나서야 신경세포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회복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아까 회원님들께서 보셨던 여러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의 신경세포들 수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이는 그림이고,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금 안정제 혹은 우울증, 불안증 계열의 약물들이 작용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한 번의 스트레스로 이런 감정적인 혹은 두뇌의 구조적인 반응이 있다면 너무 심각한, 너무 길어지는 스트레스 자극 때는 조금 더 달라진 미성숙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정기적인 신호, 요 정도가 일반적인 스트레스 정기적 신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고신호와 저신호, 정기적인 신호가 엄청 세지기도 하고 엄청 작아지기도 한다, 그죠? 즉, 너무 만성화되면 두뇌의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고, 이 편도체 수준에서 이런 쓸데없는 고신호가 발생하게 된다면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그런 고신호들이 변형계의 여러 부위로 전달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적인 반응들이 더 과해지겠다, 그죠? 근데 우리 두뇌는 슈퍼카의 엔진이 아닙니다. 마냥 고신호가 나타날 수는 없고, 그렇게 소진이 되고 나면 그래도 우리 편도체라는 두뇌가 적당히 반짝반짝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거 밖에 못 만들어내는, 또 너무 과도한 저신호식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집중도 안 되는 이런 무의욕과 관련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두뇌의 정기적인 신호의 불균형이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 창밖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거나 작은 일에도 버럭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혼란스럽거나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 주변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저항적이고 부적응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괴로움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기분 장애, 즉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장애를 진단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 저희가 눈여겨볼 증상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분의 변화인데,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과민하고 예민하고 불쾌한 감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욕과 체중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기분이 안 좋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까 변형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식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줄거나 아니면 식욕이 급격하게 늘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또 두뇌의 정기적인 시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리듬, 즉 수면의 패턴이 바뀝니다. 흔히 불면증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과수면, 자도 자고 싶고 잠을 많이 자고 났는데도 또 눕고 싶은 이런 과수면도 흔히 관찰됩니다. 또한 침습적인 생각, 갑작스럽게 철학적인 생각에 잠기거나 부정적인 장면, 회의적이거나 무력한 생각, 걱정과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향이
흔히 관찰됩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인 활동이나 대인관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성취가 두드러지게 저하가 되면서 활발했던 대인관계도 점진적으로 위축이 되고 혼자 있게 되는 변화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혹은 자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자살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막연하게 죽으면 어떨까,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세상이 망했으면,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죽음과 관련된 생각도 흔히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항적인 모습들이 관찰됩니다. 특히 더더욱이나 내가 간섭받는다라고 생각되는 내 자율성을 억압하는 좀 권위자에게 대해서는 부정하면서 자율성을 찾기 위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청과 같은 어떤 정신증적인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복통이나 두통과 같이 일반적인 평가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내가 느끼는 이런 고통들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공황 발작, 불안, 초조, 근육이 긴장돼서 달달달 떨리는 것과 같은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무기력해지고 처지게 되는 정신운동의 지연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외부 요인에 탓을 하게 되면서 계속 증상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빨리 교정되지 않는다면 성격적인 변화가 고착이 되거나 일상생활이 파괴적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 회원님들은 충분히 훌륭하게 인지하고 대처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믿을 만한 조력자.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는 곳의 선생님이나 혹은 회원님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에게 고민과 상태를 꼭 알려야 됩니다. 급하다 싶으면, 너무 괴로우실 때는 119에 신고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급대의 도움이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하실 바에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평가와 진단, 치료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회원님들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잠시 우리 휴식 시간을 가지고 또 다시 모여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Q&A 질문 사항에 대해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호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나에게 일어나는 기침이나 알러지 반응뿐만 아니라 이런 게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과 과도한 불안이 지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과 불안이 무조건 있다고 없어야 될 부분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불안이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미리
하나하나 좀 예민하고 세심하게 주의 관찰하고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장치이죠. 다만은 내가 일상을 살면서 너무 과도하고 어떤 일들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도의 세심하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또 주변의 조력자, 우리 동료분들 혹은 우리 클럽의 선생님들께 말씀을 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 즉 정신작용제는 특별히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항생제 혹은 위장관약, 감기약 등과 같이요. 다만 몇몇 특정의 약들은 호흡 상태에 따라서 그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걱정 없이 무리 없이 편하게 드셔도 되지만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반드시 맞춰서 조절해야 할 약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치의사 선생님께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폐와 관련된 산소 수치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강의에서 봤듯이 변형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우리가 근본적인 말들, 운동하세요,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항상 밝게 웃으세요. 이런 말들은 쉽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괴롭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그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될, 나아져야 될 증상이 되겠죠. 그 회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음주의 양 혹은 체중 증가 이런 기분의 반응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내 몸이 불편해지고 나의 감정이 괴롭다 싶으시면 치료받을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또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생활에서 일상에 많은 또 제한과 제약이 생길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반응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의 믿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은 질병,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이런 제약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나아지기 위한 나의 노력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즉, 모든 사항이 의미가 없고 내가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스트레스는 악화가 되겠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희망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노력하게 되고 이런 제안들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떠한 노력보다도 긍정적인 내가 애를 쓰는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바로 우리 코로나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지침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또 나아지는지 한번 함께 견뎌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이 장애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거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알리시고 적절한 대처나 도움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회원님들께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든 제 일상이 뭔가 큰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든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반드시 시간의 문제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나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큰 기대를 해버리면 좌절감과 실망감도 크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뭐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일하는 것, 매일매일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의미가 없고 이전과 많은 변화들 때문에 좌절스럽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조만간의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과 불안, 괴로움이 심해지는 순간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조금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마음 다스리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도 힘들 때 활용하는 방법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완요법,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챙김 요법, 세 번째는 심상과 마음의 영화와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비 안정화 기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이완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 한번 저랑 같이 해봐요. 아마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저와 함께 같이 해보면서 조금 우리 마음을 다스려 볼게요. 너무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힘들 때 그때는 교감신경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우리가 항불안제만큼 급격하게 교감신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왼손을 가슴 위에, 오른손은 배 위에 올리겠습니다. 자, 핵심은 복식호흡이기 때문에 가슴 위에 왼손이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배 위에 있는 오른손만 복식호흡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과 제일 차이가 나는 점은 매우 느린 호흡을 하실 겁니다. 한 번의 호흡이 6초가 되게 말이죠. 한 번의 호흡이 6초니까 코로 들이마시면서 3초, 입으로 내쉬면서 3초입니다. 그러면 한 번의 호흡이 6초가 되겠죠. 코로 들이마시면서는 마음속으로 나는 이라고 외칩니다. 입으로 내쉬면서는 편하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각각이 3초니까 나는 편하다인데 나는이 나는, 내쉬면서 하는 편하다도 3초니까 편하다가 되겠죠. 한번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봐요. 자, 몸에 힘을 빼시고, 자, 제가 소리를 내어 드릴 테니까 회원님들은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한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는 것부터 나는 편하다. 자, 한 번의 호흡이 6초니까 10번을 하면 1분이 되겠다, 그죠? 자, 회원님들 잘 되시나요? 자, 처음에 하면 이 느린 호흡, 복식호흡 때문에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효과적으로 교감신경이 다운되고
마음과 기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식호흡의 원리는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건 배에 있는 큰 혈관들인데 우리가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과각성을 하게 되면 이런 파란색 정맥, 빨간색 동맥과 같은 큰 혈관들이 쑥 하고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복식 호흡을 통해서 배에 공기를 쏴 주입을 하면서 이 쪼그라들어 있는 혈관을 강제적으로 쭉 펴는 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관이 펴지게 되면 교감신경들이 쑥 다운이 되니까 힘드시면 언제든지 이 복식 호흡 활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요법입니다. 이 마음 챙김은 명상과도 같습니다. 지금 어떤 괴로움이 있든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든 불안이든 걱정이든 우울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이런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너무 주변의 자극이 괴롭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편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별거는 없습니다. 자, 회원님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방법은 바로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회원님들의 코끝에만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감각을 코끝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코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따뜻한 공기가 코끝에 느껴지는구나.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찬 바람이 내 코로 들어오는구나. 숨결에 따라서 코털이 느껴지는구나. 숨결에 따라서 코딱지가 덜렁덜렁 거리는구나. 그 어떻든지 간에 그 감각만 집중하면서 코에 손을 댈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느껴지는 감각,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도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구나만 인지하고 닦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주변의 어떤 자극, 괴로움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을 한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끝없이 펼쳐진 해변의 모래사장을 눈을 감고 떠올립니다. 단순히 떠올리진 않고 저는 그 안에서 뛰어놉니다. 정말 눈을 감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거기서 느껴지는 바람도 이렇게 만져보고 주변의 파도도 둘러보고 하늘도 쳐다봅니다. 그리고 정말 신나게 미친 듯이 뛰어보는 상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만의 안전하고 상쾌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완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의 어떤 장면들은 어떤 걸지 궁금하네요. 제가 강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비 안정화 기법입니다. 왜 나비 안정화냐면 회원님들 저랑 같이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 보실까요? 바로 나비 날개다, 그죠? 이 나비 안정화 기법은 다른 말로 나비 포옹법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포옹한다고 해서 나비 포옹법이기도 합니다. 자, 회원님들 저와 똑같이 왼손 오른손 교차하면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할 동안. 자, 멈추지 마시고 계속 치세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그림이다, 그죠? 변형계. 자, 이렇게 치는 원리는 회원님들이 치고 있는 왼손의 움직임은 우리 우뇌가 시킵니다. 왼손이 치고 있는 오른팔의 느낌은 좌뇌가 인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움직임은 좌뇌가 시키는 거고
오른손이 치는 왼팔의 느낌은 우뇌가 인지하는 겁니다. 즉 회원님들은 좌우 좌우 이렇게 탭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좌뇌와 우뇌를 교차하는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 정기적인 신호가 어디서 왔냐면 우리 변형계에서 아까 쓸데없는 고신호 기억나시죠? 이 변형계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넘쳐 흐르는 이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전기를 끌어다가 인위적으로 좌뇌 우뇌를 교차하는 전기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감정 반응들이 훨씬 호전이 되겠죠. 아마도 한 1, 2분이면 여러 100번 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좀 진정될 때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서 막 우리가 복식 호흡하기에는 좀 제한도 되고 막 이미지를 가지고 막 만지고 놀기에는 조금 민망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 방법은 대중교통이나 어떤 회원님들 참여하시는 클래스에서나 그럴 때 힘들거나 괴로움이 있다면 그냥 편하게, 요거는 부담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좌우를 탭을 하시면서 나비 보호법, 나비 안정화기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집중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걸로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처해보고 조만간의 미래 마스크 벗고 다시 일상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